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옛 보좌진 3명을 체포하고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협회 자금이 유용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국정원 직원이 시계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고 했지만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와 SBS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보도를 한 뒤 자체 확인을 해보니 국정원이 근원지라는 심증을 붙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서 MBC의 프로그램 제작과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문건과 김무성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의 발언이 문장 순서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이던 명진 스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에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뉴스룸에서 명진 스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유산을 하고 업무 중 현기증을 느끼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주남 저수지입니다. 시들기 시작한 연들이 가득한데요. 연 군락 때문에 철새들이 쉴 곳을 잃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무역 적자가 싫다. 한미 FTA는 잘된 협상이 아니다. 오늘 낮에 한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 종일 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를 압박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평택에서 한 연설에서도 우리는 잠시 후에 문 대통령과 통상 문제를 두고 대단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핵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는 말도 트럼프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 안보를 책임질 테니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 만찬이 열리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국빈 만찬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7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앞에 일정들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조금 전인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약 1시간 뒤인 9시부터는 식후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오늘 원래 예정은 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오늘 예정과는 조금 달리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 바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였는데요. 이 방문에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곳에서 두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오찬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정 변경 사실은 미리 공지가 됐습니까? 네, 사실 청와대는 이런 일정 변경 사실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도 오늘 오전이 돼서야 알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건 처음인데 이런 일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미군 기지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 안도감을 주는 차원에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결국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늘 해결되어 왔고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만찬에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사실 이 회담이 중요했는데 분위기는 어땠던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미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또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는 비교적 친근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요 이슈였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고 또 실무진들 간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별다른 이견은 보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는 작심한 듯이 무역 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특히 FTA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면 공동 발표문이라든가 아니면 합의문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그게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문 대통령이 첫 방미 때 두 정상 간 조율해서 공동 발표문을 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두 정상 간의 양국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공동 합의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합의문을 다시 내는 건 의미가 없고 두 정상이 각자 조율한 발표문을 얘기하는 걸로 가름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재영 기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서는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 첨단 무기 구매에 있어서는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트럼프 측에서도 성과가 있다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무역 문제를 놓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무기 판매와 통상 문제에 더 방점을 찍고 나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당분간 강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Using the full range of our unmatched military capabilities if need be. 우리 측의 첨단 무기 구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당한 접근을 이뤘습니다. 첨단 정찰 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 자산의 획득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Missiles, no matter what it i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하지만 경제 문제에 관해선 예상대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무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 have trade deficits with numerous countries, and we don't want to have trade deficits. So we appreciate that very much. And what you're getting is the finest equipment anywhere in the world.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선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한미 FTA 폐기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취재한 고석승 기자와 정상회담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 짚어보면 볼수록 트럼프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석승 기자, 무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이건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예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찍어놓고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평택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역과 관련된 미팅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진정한 친구에 비유하며 강조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방안의 최대 방점을 무역 문제에 뒀다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담에서 당연히 FTA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FTA 관련 협의를 촉진하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내용들이 다 담겼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냉정하게 보자면 북핵 문제보다는 무역 이슈가 트럼프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첨단 자산 그러니까 첨단 전략 무기가 되겠죠. 그 무기 문제도 무역 이슈하고 엮어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첨단 자산 구매는 사실 우리 측도 어느 정도는 원하고 있던 사안이긴 합니다. 예. 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무역 적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첨단 자산이 최대 안보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미사일 이 탄두 이 중량을 제한을 아예 해제한 것도 사실 이번 방안에 트럼프 방안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는 무기 판매 문제를 대개 이제 안보 문제인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안보보다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와 이 첨단 자산 구매 문제를 연관짓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구매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전투기건 미사일이건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는 등의 이 발언을 내놨는데 사실상 미국 국내용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무역 적자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본인의 최악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려는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예. 방위비 분담 문제, 이건 뭐 한미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언급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평택 방문을 권유했었는데 이 권유한 것도 사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 탓이 컸습니다. 이 캠프 험프리스가 우리 정부 예산 9조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여가 감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미국을 위한 게 아닌 한국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발표도 보면 약간 어정쩡한 수준으로 이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 이제 한국을 우회하는 미국의 태도, 전략,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가 바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우회할 일은 없다. 또 이 문 대통령과 큰 우회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하면서 이 코리아 패싱 우려를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국내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비판에 시달렸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하지만 결국 FTA 재협상부터 첨단 자산 구매까지 사실상 돈을 들여서 이끌어낸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일본 방문에서도 사실 이 비슷한 평가가 나온 바 있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FTA 문제나 첨단 자산 구매나 모두 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동은 허술한 듯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상대의 긴장을 풀게 한 뒤에 예고 없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허를 찌른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방문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젠틀맨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치켜 세우고 협상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어제 일본 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멋진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고 있다고 쓰고는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불공정 무역을 주장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기지에 영접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오래 붙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과의 점심 식사에서는 덕담과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Truly an inspiration. And it is true, we were planning to have this beautiful fancy. I said, no, I want to have with the troops and with the United States side. And it's wonderful to see how well you get along together. 그 사이 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불쑥 FTA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We have a terrific meeting scheduled on trade in a little while with President Moon and his representatives.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선 FTA 개정 협상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손을 꽉 쥡니다. 6초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나란히 섭니다. 미군 기지에서와는 달리 인상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갑자기 활짝 웃어 보입니다.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어설픈 듯하면서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는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모습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측과 환영하는 측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차벽도 한때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경찰은 방한 기간인 내일까지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청와대 인근에서는 방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26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트럼프 공동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 방한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한때 차벽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곳이 경호구역이라며 막아선 겁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차벽이 등장한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공동행동 측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시간 세종로 사거리에 모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의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미군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환영한다. 경찰은 방한 기간인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2박 3일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던 일본 아베 총리를 두고 미국 언론이 충실한 조수, 전략적 노예 관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프로골퍼를 대동한 골프 라운딩. 트럼프 입맛에 맞춘 스테이크 대접.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의 생일도 챙겼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가 일본 특유의 손님 접대로 공을 들였지만 미국과 동등한 국가 정상으로 예우받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조수에 불과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자에 이름을 너무 크게 쓰는 바람에 아베 총리 이름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공동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The Japanese people are thriving. Your cities are vibrant, and you've built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economies. I don't know if it's as good as ours. I think not. Okay? 아베 총리의 당황하는 기색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 지지를 계속 얻기 위해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고도 썼습니다. 두 정상은 유사시 대북 군사 옵션도 논의했다고 일본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떤 사태를 상정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떠들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끝나자 일본 안팎에선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적폐청산 수사에 집중하던 검찰이 오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진 3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게임 산업 관련 협회 쪽에 롯데 홈쇼핑에 돈이 흘러갔고 이 돈이 전 수석의 옛 보좌진에게 흘러갔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청와대 현직 수석에 측근들이던 이들의 체포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 핵심의 측근인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면서 부패 수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오늘 오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수석은 현직 의원이던 2013년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해당 단체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인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롯데 홈쇼핑 측은 해당 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등에 대한 대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비서관인 윤 씨 등이 당시 롯데 홈쇼핑 측으로부터 별도의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좌하던 전병헌 수석이 당시 홈쇼핑 재승인 과정을 감시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전 수석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핵심 수석 중 한 명인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번 수사는 2년 전 과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이 발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전병헌 수석의 보좌진 등이 로비 대상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는 전 수석 측근들 앞에서 멈춘 바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4월 사업 재승인을 앞두고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넣었다가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당시 재승인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롯데홈쇼핑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9억 원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3억 원이 게임 산업과 관련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으로 들어간 점을 근거로 당시 회장이던 전 수석 측에 일부가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전 수석 측근들 앞에서 수사가 멈췄습니다. 결국 후원금 3억 원을 제외한 6억 원대 횡령과 방송법 위반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1년여 만에 재수사에서 로비 의혹의 실체와 돈의 종착지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이번 수사는 전병헌 수석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현 정권의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수사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전병헌 수석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과 체포를 이 전병헌 수석과 곧바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체포된 3명 중 2명이 이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들이고 압수수색을 한 e스포츠 협회는 전 수석이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 4년여간 회장직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예.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이 롯데 홈쇼핑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 설명한 것처럼 이 전 수석이 롯데 홈쇼핑 재승인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이 해당 협회 수사가 이 전 수석으로 향하는 수사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 관련 의혹이 작년에 롯데그룹 수사 때 이미 불거진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등 이 중앙지검은 롯데그룹을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의혹도 살펴봤습니다. 예.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을 낸 경위 등도 조사를 했고 이 전 수석의 이름도 검찰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결 처분을 하지 않고 이 첨단범죄 수사 일부에 사건을 계속 남겨뒀던 겁니다. 예, 압수수색하고 체포를 한 시점 오늘 아침입니다.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수사에 나선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모양이죠.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변창훈 검사가 어제 숨졌습니다. 예. 검찰 적폐 수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쪽을 취재한 결과 이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이미 그 전에 발부된 사실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지난 정부 적폐 수사에 굉장히 집중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난 정부라서 현직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은 범죄 혐의가 포착돼서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이 첨단 범죄 수사 1부는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터진 이 국정농단 수사에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롯데 홈쇼핑 인허가 로비 의혹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예. 탄핵 국면 속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지 못했고 새로 부임한 수사팀원들이 재정비를 한 지난 8월에서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8월부터 3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범죄 혐의가 포착돼 오늘 압수수색과 체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에게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고 했지만 반대했다면서 해당 기사가 나가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국정원이 근원지였다는 심증을 굳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2009년 4월 22일 K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어 3주 뒤인 5월 13일 SBS는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KBS 보도가 나가기 하루 전에 국정원 관계자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국정원 TF는 SBS의 해당 기자를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취재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전 중수부장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2009년 4월 14일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며 시계 수수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중수부장은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반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KBS와 SBS의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나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이 근원지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중수부장은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TF와의 면담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해외 도피는 아니며 필요하다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또 방송장악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7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1년쯤 국정원 관계자가 제시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을 교체하고 방영을 보류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명령과 전보 조치 등을 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 제 한 얘기 그대로. 현재 MBC 노조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2달째 파업 중입니다. 전현직 경영진들이 방송 장악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구속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의 속보입니다. 앞서 저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들여서 작년 총선에서 진박 세력을 후보로 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100여 차례 실시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의뢰한 업체마저도 부적절한 조사라면서 계약을 꺼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강행시킨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5년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선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진박 경쟁력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알려지지 않게 정무수석실 퇴직자 이모 씨가 만든 업체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씨 측에서조차 선뜻 계약을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경선 조사를 하는 게 알려지면 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부적절한 조사라면서 되레 여론조사를 만류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함께 근무했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사를 맡았지만
비용 지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 등 조사 관련자들 모두 총선 직후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결국 4개월이 지난 2016년 8월에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곧 소환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결국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서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김 전 장관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태도는요,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곳 검찰청에 오늘 오전 9시 반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사이버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물론 혐의를 직접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검찰은 여러 문건과 또 물증으로 김 전 장관을 추궁하고 있죠.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논리 그리고 주장을 깨는 물증과 진술을 이미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012년 3월 사이버사가 인력 증원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회의를 한 뒤 이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보면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과 관련해서 총력 대응 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이버사 군인들을 이 여권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그 단계를 보면요. 종북 세력 공격, 또 중도 오염 방지, 우익 결집 보호, 흑색 선전 차단, 이렇게 계획이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을 김관진 전 장관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말한 표현들은 사이버사 본연의 활동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에 친필 사인으로 결재를 한 건 다름 아닌 당시 군의 총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이런 문건 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요, 이 VIP 강조 사항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 편, 또 아이디어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라, 이런 지시가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VIP, 이건 대통령의 강조 사항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조사는 김 전 장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 결정까지 끝낸 뒤에 수사의 방향을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등을 보고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검사장, 이재영 검사, 그리고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 등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현직 검사장급 간부의 구속은 작년 7월 넥슨 공짜 주식 수수 당시에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서 장호중 검사장이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012년 대선 직전 김무성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발언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김 의원이 읽어내린 문서 내용은 원문이 아니라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18대 대선 닷새 전인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라며 손에 든 내용을 읽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듬해 검찰 조사 땐 출처가 정보지였다고 했습니다. 지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러한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초 공개라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출처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10쪽의 대화록 발췌본과 김 의원 발언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 발언과 청와대 보고 문건은 문장의 순서까지 같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록 원문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한 문장 안에서의 표현도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같았습니다. 역시 원문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국정원이 새롭게 밝힌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MB정부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종교인, 즉 명진 스님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여론까지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명진 스님을 잠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망신원으로 이름을 개명하기를. 이 때문에 MB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의 사생활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게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국정원은 동향을 보고하는 걸 넘어 인터넷을 통해 명진 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조계종 내부의 적폐청산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려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명진 스님은 국정원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계종 개혁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우차 국정원이 저를 사찰했다는 얘기는 해왔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놀랄 만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국정원 개혁위는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2010년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날 당시에 불교계 안팎으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는 이번 개혁위 발표 내용을 명진 스님은 어떻게 보는지, 또 그 당시에 주지직에서 물러날 때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명진 스님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스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지요? 네, 명진입니다. 예, 무척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혹시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요, 사찰의 낌새 이런 걸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낌새를 직접적으로 느낀 건 아니지만은 예. 여러 정황들이 저를, 만약에 그 당시에 국정원이 저를 사찰 안 했다면 원세훈 정원장이 중무유기를 뭐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해왔죠. 예. 그리고 또 자승 그 원장이 그 당시에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상덕 의원과 함께 같이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덕 의원과 함께 와서 저에게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에 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가 거절을 했고요. 예.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치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초파일 등값을 보내요. 근데 제가 정직하지 않은 부분에 등을 켜주는 건 맞지 않다 싶어서 등값을 돌려보내면서 청와대하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 갈등 관계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렇군요. 뭐 계속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유지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이 주지직에서 물러나고 또 봉은사가 지경 사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계종에 그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국정의 개혁위 조사에서는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정원이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저희가 주지직을 물러나게 했다기보다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지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명진 스님을 퇴출시켜라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2009년 10월 30일 날 그 자승 원장이 이제 총원장에 당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11월 13일 날 그 안상수 의원을 만나서 그 당시 원내대표죠. 그렇죠. 좌파 주지를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을 때 자승 원장이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3월 달에 봉은사를 직영화를 하는데 직영사찰은 사고 사찰일 경우에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정법에. 사고 사찰일 경우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직영으로 하는데 그 당시 봉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많은 신도들이나 대사회적으로도 봉은사의 위상이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예. 전혀 그 봉은사를 직영할 이유가 없었고 또 직영을 하더라도 당해사찰 추진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예. 대단히 의무리한 방법으로 직영을 그렇게 시도를 해서 결국은 직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과연 국정원이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뭐 드러난 건 없다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명진 스님 말씀으로는 꼭 그것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 얼마든지 조성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가 명진 스님 사찰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통화 기록이나 또 나가서 뭐 이상득 의원과의 통화 기록 같은 거를 그렇게 조사하면은 거의 저는 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2009년 12월 28일 날 그 당시에 박형준 정무수석을 대동해서 천안에 있는 뭐 음식점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중요사찰 주지들을 다 모아놓고 세종시 백지화에 우리가 동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직접 그 박형준 정무수석과 함께 내려가서 주지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명박 정권과는 거의 뭐 같은 입장을 갖고 중단 운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승 원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직영을 했고 저를 퇴출하는데 개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내일이면 바른정당 의원 8명이 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레면 원소속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당을 떠나는 과정만큼이나 다시 돌아가는 과정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벌써 곳곳에서 복당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고 반대 단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나온 김용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탈당을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김 의원은 1년이 안 돼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바른정당에 남기로 한 유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신 분들이죠, 작년에. 김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난 뒤 새로 구성된 서울 양천을 한국당 당원협의회 반응은 더 격합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이 후안무치하다며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총선 불출마 요구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원뿐 아니라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 10여 명도 복당을 신청할 걸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재정난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상황에서 당을 버렸던 사람들을 받아줄 수는 없다며 노조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도 나옵니다. 김무성 의원이 대표였던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재만 최고위원은 김 의원 복당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탈당 요구를 받은 계파 좌장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이른바 홍준표 녹취 파일 얘기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신혜원 기자입니다. 제명 위기에 놓인 서청원 의원은 남아서 싸우겠다며 자진 탈당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 측 관계자는 홍준표 녹취 파일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재판을 받던 홍 대표가 핵심 증인 윤승모 씨의 회유를 서 의원에게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윤 씨는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만 서 의원 측도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공개 여부도 더 검토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파일을 활용해 친박계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홍 대표를 압박해 보겠다는 겁니다. 친박계 당원들이 홍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홍 대표 주변에선 서 의원이 파일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청탁 정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친박계에 역공을 펴니다. 홍 대표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국회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전현직 임원들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은행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곧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우리은행 로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9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광구 행장실과 전산실 등 본점 10여 곳과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내 인사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때 고위공직자 자녀와 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인사팀에서 작성한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우리 여기 금융감독원의 임원의 자녀, 그리고 VIP 고객 자녀는 물론이고 모 대학 부총장, 모 대학 병원 원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단에 올라있던 16명은 모두 합격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인사팀에서 작성해 인사 부행장까지 보고한 문건은 맞다면서도 추천받은 지원자들에 대해 합격 통보를 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채용에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한샘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물론 감독 기관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이모 씨가 국내 대기업의 IT 계열사에 입사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씨는 입사 직후부터 40대 팀장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깨에 자기 얼굴을 비비고 옆구리를 이렇게 계속 찔러던가 계속 우리 집에 간다고 하던가. 팀장이 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등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참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퇴직밖에 없지 않느냐. 거의 4개월 동안 거의 그렇게 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입사 5개월 만에 퇴사한 이 씨는 해당 팀장을 고소했지만 경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팀장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지만 전날 야근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코레일의 지사장 윤모 씨의 경우 여승무원들에게 퇴근 후 파티에 가자며 드레스 코드로 빨간 리본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엔 여승무원 숙소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여성용품을 수거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미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그거를 다 봤다는 생각에 너무 민망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서. 하지만 코레일 측은 숙소 청결을 유지하고자 한 행위로 부산노동청은 분리수거를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직장인 중 78%가 참고 넘어갔다고 했고 그중 절반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은 부모보다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잘 챙겨주고 막 관심도 가져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적으로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이상하죠.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당한 겁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에서 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생은 형법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성인식은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인되는 과정에 어떤 행동과 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휴대전화 공장 2곳에서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보건단체가 이곳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심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졸도한 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박린성, 타이응우옌성 두 곳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10만 명 노동자 중 80%가 20대 여성입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은 베트남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 노동자 45명을 심층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25세로 휴대전화 조립이나 검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 사례가 많고 임신부의 경우 급여가 줄 것을 우려해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ọ cũng đề cập đến việc là có hiện tượng sảy thai nhiều trong các nữ công nhân trẻ. Some of the workers think that it is because they're standing and walking around early in pregnancy, but we really have no information about the cause. 또 대부분이 근무 중 현기증을 느끼거나 일부는 쓰러진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IPEN은 이와 관련해 공장 내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작업 환경과 연관된 유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공장에 현재 약 4천 명의 임신부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부의 경우 별도 작업 라인 배치, 특식 제공 등 임신 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년 베트남 당국과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지만 관련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70대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부산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큰 사고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내일처럼 발빠르게 나서준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한 시민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순찰차를 불러 세웁니다.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리고 기사분이 이제 뒤로 목을 젖히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것이 꼬마. 경찰은 즉각 3단봉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출합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 구급대원을 맞습니다. 저도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운전자 76살 황모 씨는 심장 수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황 씨는 과거에도 심장 쪽에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경결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전부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긴박한 순간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에 대고 손가락 욕을 해서 화제가 됐던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 여성은 미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뭔가 표현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여성이 골프장에 다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을 날립니다. 백악관 기자단이 촬영해 알려진 건데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 당사자 줄리 브릭스만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브릭스만이 다니는 정부 물품 조달 업체 측은 외설스러운 표현을 금지한 사내 소셜미디어 규정을 어겼다며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브릭스만은 오바마 케어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허리케인 피해 등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또 골프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my blood boils. My fingers said what I was feeling. 두 아이의 어머니로 새 직업을 찾고 있는 그는 대통령에게 뭔가 말할 기회였다며 살아가면서 어떤 일보다 잘한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브릭스만이 해고당한 날 CNN이 공개한 트럼프 지지율은 36%. 지난 70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억만장자 톰 스테이어 헤지펀드 전 대표가 주도하는 탄핵 청원 서명은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 차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1년 넘게 리콜을 요청했지만 벤츠코리아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미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벤츠가 많이 팔리는 곳이지만 국내 소비자들 안전은 뒷전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사에서 만든 겁니다. 에어백이 작동할 때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1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약 1억 대의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벤츠코리아는 리콜을 하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대상 차량만 약 18,000대가량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리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츠는 중국에서 35만 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리콜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차를 많이 사주는 시장으로만 볼 뿐 소비자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제작사한테는 리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벤츠코리아는 올해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5만 8천 대 이상 판매했으며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5번째로 벤츠가 많이 팔리는 곳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꾸며 회사 돈 5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30년간 일하며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버스 정류장에서 반경 2km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많게는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하대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이 20년 동안 9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배기가스 성분인 이산화질소가 10ppb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을 1.1배씩 높이는 것으로 분석도 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포구 일대 약 1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갯바위가 회색 물질에 뒤덮여서 제주시가 성분과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설 폐기물이 함께 발견돼 회색 가루는 시멘트로 추정되지만 여기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들어온 흔적도 없어서 시 당국이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최근 체포된 부패 혐의 왕족들의 계좌와 자산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 위원회는 지난 4일 왕자 11명과 전현직 장관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반부패 위원회는 체포된 왕자 등에 대해서 지위를 가리지 않고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는 겨울 철새이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 또 노랑부리 저어새들이 해마다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수지 면적의 반 이상이 연잎으로 뒤덮이면서 새들이 내려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주남 저수지입니다. 제 키보다 높이 자란 이것들은 연인데요. 7, 8월에 꽃을 피우고 지금은 많이 시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이 연군락이 너무 넓게 퍼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관찰용 망원경으로 한참을 들여다보지만 주인공인 철새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철새들에 대한 사진 안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새가 없어요. 지금 많이 있을 때거든요.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를 매년 찍으러 오던 사진동호 회원들은 렌즈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 500마리, 600마리씩 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루 이상 기다려도 얼마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주남 저수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비교적 따뜻하고 주변 논밭과 과수원에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만 마리 넘는 철새들이 찾아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연잎이 저수지를 뒤덮으면서 새들이 쉴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2009년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연군락은 2015년 저수지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더니 올해는 60%를 넘겼습니다. 인접한 산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의 연군락 면적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몇 년 안에 세 저수지 모두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넘게 연군락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을 제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줄기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뽑으면 길이가 2m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한 번 꽃을 피울 때마다 이렇게 끝쪽에 씨앗을 뿌리는데 한 번에 많은 씨앗을 뿌릴 정도로 번식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창원시도 연군락 때문에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철새들을 위해 수년째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장까지 나서 연꽃 이상 증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음 용수하고 그다음에 홍수조의 기능이 있지만 최근에는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 건강 쪽으로 생물 다양성, 수생식물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하지만 확산이 계속되자 환경단체들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수지 수위를 높여 연꽃을 물에 잠기게 하고 철새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주자는 겁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수 완전히 잠수시키는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창원시는 저수지의 수위를 높이면 하류 지역의 논이나 과수원이 잠길 위험이 커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창원시가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름한철 볼거리였던 연들은 이제 철새들을 돌려보내는 흉물이 됐습니다. 철새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축년 설날 아침 남한산성 내행전 마당에서는 조선의 왕이 명나라를 향해서 올리는 망골례가 열렸습니다.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올라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린 사람들. 때는 조정이 청군에 쫓겨 산성으로 피신한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망월봉 꼭대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청액한 홍타이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고 하죠. 며칠 지나지 않아 청은 갇힌 성을 향해서 포를 발사해 행궁을 부수었습니다. 조정은 결국 엿새 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청을 향해 300우 고두례의 예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신흥의 청과 황혼의 명 사이에서 조선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2003년 5월 1일 취임 2달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진행하던 100분 토론에 나와서 당시로서는 가장 뜨거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시끄러웠던 그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온 대통령의 답이 바로 남한산성의 최명길과 김상헌의 대립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상대로 한 화의와 척화, 그 두 개의 노선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의 형식을 띤 대통령의 답변이었죠. 그로부터 17일 뒤에 미국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관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한 발 더 나아가 한신도 물의 한에 가랑이 밑을 기었다. 이런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지금의 수모는 견딜 수 있다는 고사.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솔직해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기 합리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이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든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겠죠. 지지율이 최악이어서인지 미국의 국익을 어느 대통령보다도 대놓고 외치는 트럼프와 훗날을 위해서라면 상대의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가야 했다는 회한을 남겼던 전직 대통령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만난 오늘, 한반도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현 기자 나와 있죠. 지금도 국빈 만찬은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국빈 만찬이 애초 7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정상회담 등 일정이 늦어지면서 8시 조금 늦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찬에는 양국에서 약 120명이 참석했고 우리 쪽에서는 약 70명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배사를 제의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라는 걸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오늘 영빈관에서는 공연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KBS 교향악단과 연주가 정재희 씨, 가수 박효신 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직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 측 의전은 어떻게 다른가도 관심사였습니다. 일본은 워낙 또 뻑적지근하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 측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만큼 미국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측의 정상 간 논의 주요 의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주요 의제였던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공감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북한 간의 교역과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보다 오늘 더 눈에 띄었던 건 교역 문제와 첨단 무기 구입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한미 FTA가 미국의 좋은 협정은 아니라고 강조했고, 사실상 양국 정상은 오늘 한미 FTA 재협상 절차에 착수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구매도 더욱 늘어나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확대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적자 수치를 줄일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즉 무기 구매 문제 역시 이 무역 문제와 연결을 지은 겁니다. 예. 평택 기지를 놓고 트럼프가 이른바 이제 안보 무임 승차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이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 기자가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평택 기지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측에게 이 안보 무임 승차론을 얘기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놀라운 시설이고 또 돈을 많이 댄 것도 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다만 평택 미군 기지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많은 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이 발언을 보면 여전히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과연 미국이 많은 부담을 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잠시 후에 팩트 체크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는 시각은 약 오전 10시 45분경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도착한 후 직후에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갖습니다. 이후에 국회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약 22분간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 등 약 5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설에선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한미 FTA 등에 대한 언급도 다시 한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주변엔 내일 8,000명 규모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요즘 서울 시내는 트럼프가 다닌 곳마다 좀 통제도 이루어지고 해서 조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일은 여의도 쪽을 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A deal that frankly has been quite unsuccessful and not very good for the United States. 네, 미국이 한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또 주장했습니다. FTA로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또 평택기지 이전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오늘 발언들을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미국이 성공적이지 못한 협정이었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미국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더 많습니다.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016년 6월 보고서입니다. FTA 체결 이후인 2015년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283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체결 전인 2011년에 132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적자 폭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적자 폭은 더 커진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분석이었습니다. FTA 미체결 시 440억 달러 적자. 따라서 FTA로 미국은 적자 폭을 줄이는 효과를 본 겁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적자만 강조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방위비 분담금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네, 먼저 들어보시죠. 평택 미군 기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많은 혈세와 그리고 희생이 따랐던 곳으로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I know what it cost and it's a lot of money. We actually spent some of that money and as you know that money was spent for the most part to protect South Korea, not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네, 트럼프가 말하는 부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평택기지 이전 비용은 총 107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92달러를 부담했습니다. 금액으로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가량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8%를 지출했습니다. 금액으로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4월에 미국 의회에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였던 빈센트 브룩스가 증언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And how much are they paying for that? They carry 92% of that, 92 92%. cents on a dollar, Senator.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봐서는 방위비 분담금 전체를 재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가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 써왔는데 실제로 한국이 적게 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분담률은 극비사항이어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국방 차관실 자료로 확인해 봤습니다. 2016년 총액은 2조 2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42%, 미국이 58%를 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AAF라는 미국의 정책연구소 자료에서는 수치가 약간 다릅니다. 한국이 41%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본은 50%, 독일은 18%입니다. 이를 GDP 대비로 환산한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이 0.068%로 가장 높습니다. 네. 일본은 0.064%, 독일은 0.016%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0.058%, 일본이 0.071, 독일이 0.02% 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미국산 무기 구매였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더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지금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요? 방위사업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36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참고로 올 한 해 국방 예산은 40조 원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이건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1990년에 물가로 고정시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미국 무기 수입액입니다. 한국이 81억 달러로 1위, 그 뒤로 아랍에미리트, 호주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39억 달러로 5위였습니다. 조만간 미국과 세부적인 실무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수치, 사실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최초의 만찬입니다. 아, 최후가 아니라? 예. 예, 어떤 만찬입니까? 오늘 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진 만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만찬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첫 번째 만찬입니다. 예.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오늘 만찬에 저렇게 참석했습니다. 2번 테이블에 자리를 했고요. 예. 홍준표 대표는 지금까지 2번 청와대에 초청됐지만 내가 들러리냐며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아, 오늘은 여긴 들러리가 아닌 모양이군요. 예, 오늘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3당 대표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저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독일, 이스라엘 출장을 갔다가 오후 늦게 도착하면서 만찬 시각에 시간을 댈 수가 없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예. 원래 비행기 도착 시간을 좀 바꿔서 일찍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오는 비행기 편이 많지가 않아서 시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왜 지난번에 그 대선전 때 트럼프하고 대학 동문인 것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예. 오늘 뭐 동문을 못 만난 상황이 됐군요. 예,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꽤 아쉬워했는데요. 두 사람은 캠퍼스는 달랐지만 미국 명문인 와튼스쿨 동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도 당시 대선 후보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동문임을 자꾸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이 아쉬워했고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와튼스쿨 출신임을 꽤 자랑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실제 오늘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만나서 상당히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악수를 하고 서로 손모양으로 그때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듯이 보였습니다. 예. 장하성 실장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와튼스쿨 출신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바른정당의 대표 권한대행 몫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주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탈당계는
전당대회 뒤인 14일 날 낼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형식적으로는 바른정당 대표 권한 대행인데요. 그래서 참석하는 게 과연 맞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제가 주호영 대표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밥 한 끼 먹는 게 뭔 대수냐. 그래서 참석 안 하려 했는데 청와대 의전팀에서 취소하면 곤란하다 해서 그냥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조금 전 주호영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와서 계속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럼 뭐 야당 대표 가운데 두 사람이 빠진 상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갔던 홍 대표가 지금 가 있는 예. 상황이 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정미 대표한테는 제가 좀 미안하네요. 괜히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엔 동성애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뭐 지난번에 대선 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어제 국감장에서 때 아닌 주사파 논란을 다뤘었는데요. 보도를 예. 했었는데 오늘은 때 아닌 동성애 논란이 이렇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동성애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야당 의원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예.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성소수자 찬성하지 차별을 않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그럼 반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사실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 예. 약 꽤 오랫동안 동성애자를 찬성 반대하냐. 아, 이 질문을요? 예, 계속? 동성애를 찬성 반대하는 질문이 반복됐었고요. 예, 대답을 하던데. 예. 예. 결국 여러 번 묻자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나는 이성애자다라고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예. 유성애자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유성애자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 번 들었는데 이성애자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성호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는 뭐 본인의 성적 지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감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저런 질문을 단속하는 것이다 라면서요. 성적 지향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양심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면 차별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전과나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져보면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지되어 있는 동성애 찬성 반대를 밝혀라고 질문을 했던 셈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국회 사이코패스입니다. 이거 아까 홍 대표가 한 말이라면서요? 예, 리포트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 국회에는 참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고 예. 또 각 정당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이코패스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좀 걸러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예. 홍 대표의 주장인데 사이코패스는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근데? 우선 각 정당에 고루 분포돼 있다고만 얘기했지 아, 예.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당내 친박 핵심 세력들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우선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사이코패스에 대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기준을 보면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 또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것, 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것들이 여러 진단 기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저런 진단 기준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사이코패스를 걸러져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기 다른 이유로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예. 각기 다른 이유로라는 걸 잘 들어야 되겠군요. 박성태 예. 기자의 얘기 중에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약하게 비가 오다가 내일 새벽 그칩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고 황사 때문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소리 그
어느새 하얀 세상이 되어서